삼겹살에도 어울리고 매운찌개에도 어울리며 하다못해 파스타와도 어울리는 우리나라의 소울푸드. 세계에서 이것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 연간 소비량 36억 3,600만 병. 성인 한 명이 1년에 120세병을 먹는다는 기록을 남긴 전 국민이 사랑하는 바로 초록병의 소주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후 많은 경제적 피해를 겪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늘어나며 저력을 뽐냈다는 그것. 코로나19 이후 소주가 편의점 판매량 상위권에 오르고 집에서 마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며 저녁이 아닌 점심 매식을 할 때도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소주는 꾸준히 먹는 아이템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주는 사실 해외에서 온 술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사실 소주는 먼 중동의 9세기 아랍에서 들어온 술입니다. 아랍인들은 특히 연금술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새로운 성분을 가지고 금이나 보석을 만드는데 힘을 쓴 것이죠. 이들은 다양한 성분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를 끓여봅니다. 그중 술을 끓여봤더니 거기에 나오는 수증기의 냄새가 심상치 않았던 것이죠. 그 후 계속 끓이고 끓인 후 그 수증기를 모아 액체로 만들어보니 한번 마셔보니 다들 취하고 난리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라크라 불리는 증류주의 시작이었습니다. 13세기 징기스칸의 몽골은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요. 몽골은 중동도 정복하며 증류주, 즉 아라크를 맛을 보곤 이거다 싶은 거였죠. 몽골은 정복도 좋아하지만 술도 정말 좋아합니다. 술은 그들의 필수품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몽골은 증류주인 아라크를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13세기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몽골은 정복을 참 좋아했다고 했죠. 시간이 지나 몽골은 일본 정복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주둔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주둔하며 증류주 기술을 알리게 되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주둔하며 몽골의 병참 기지를 세워둔 대표적인 곳이 있는데요. 고려의 수도인 개성과 군사기지 안동 그리고 제주도까지 딱 들어도 감이 오죠. 모두 전통 소주로 유명한 곳들입니다. 몽골인들은 이곳에 증류주 제조장을 짓게 됩니다. 이후 몽골군이 고려에서 물러간 후에 고려 사람들은 이들이 세워놓은 증류소에서 계속 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이 술을 아라크의 술주자를 더해 아락주라고 부르게 되고 그 후 우리나라에 들어온 몽골의 아락주는 증류할 때 불을 사용해 만든다고 해서 불사를 소를 쓰고 술주자를 써서 우리나라에서 소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증류식 소주는 정말 많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쌀을 주식으로 했던 만큼 쌀을 이용하여 많이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만큼 가격이 비쌌습니다. 비싼 쌀을 활용하는데 제조는 까다롭고 대량 생산도 하지 못하니 가격이 높을 수밖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의 증류식 소주는 당대의 권문세족들의 중심으로만 맛을 볼 수 있었던 귀한 술이었습니다. 물론 일반 평민들도 소주를 만들어 먹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기원하는 삼해주, 머리를 맑게 한다의 과거 시험 보기 전 선비들이 마셨다는 잎새곡주, 영양가 높고 단맛이 나서 아기들에게 젖 대신 먹였다는 이화주, 재료 빚는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전통주를 만들어냈는데요. 술의 종류는 탁주, 청주, 소주로 나뉘어 분류했고 여기서 탁주는 쌀과 누룩, 물로 발효하여 만든 술로 쉽게 말해 막걸리라고 합니다. 탁주로 발효하여 위에 떠있게 되는 술이 청주며 청주는 흔히 일본의 술, 사케라고 불리는 술입니다. 소주는 소주골이라는 장치를 사용하여 청주를 넣고 불로 가열하면 소주가 나오는 것이었죠. 이렇게 가정에서 직접 담근 가양주가 전통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탓에 쌀이 부족해지자 쌀을 술로 못 만드는 금주령이 내려지기도 했죠. 그리하여 비싼 쌀로 제작되던 소주는 일반 백성들 사이에선 제사 때나 사용되는 고급 술로 여겨진 것입니다. 이 시절 소주는 가격이 비싸고 귀하게 여겨지는 바람에 조금씩 작은 잔에 따라 먹게 되면서 작은 잔을 아예 소주잔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소주잔이 작은 이유도 이런 유래에서 온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전통 소주가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바로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입니다. 당시 조선에 일본이 세운 양조장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후 일본은 직접 술을 제조하기 시작했고 대량 생산을 하며 이익을 남기기 위해 우리 전통주에 손을 댑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술에 세금 폭탄까지 매기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백성들이 즐겨 먹던 가양주는 금지가 되었고 일본에서는 주정이라 불리는 에탄올을 술에 섞는 양조기법이 들어오면서 일본식 청주로 변질시킵니다. 하지만 일제 해방 후 전통주는 더 큰 위기를 겪습니다. 1965년 정부에선 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쌀로 술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양곡관리법이 시행되었죠. 그렇게 극소수로 남아있던 전통 증류식 소주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 희석식 소주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면서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초록병의 소주, 희석식 소주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전통 소주는 1990년 술 제조에 쌀 사용 허용이 되면서 전통소주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전통소주보단 희석식 소주가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도 하며 친근하게 다가와 국민술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과일소주로도 탄생이 되면서 술맛은 어디가고 누구나 좋아하는 달달한 맛을 뽐내며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가볍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주는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한식 1위로 꼽혔는데요. 각기 나라마다 대표적인 술이 있고 술도 취향을 타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소주가 해외에선 판매량이 쑥쑥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항상 우리의 힘든 삶을 달래주기도 하고 때로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친근한 초록병의 소주도 좋지만 긴 세월 동안 살아남은 고급 전통주들도 마시며 우리 조상들의 깊은 전통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